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6월 6일 아침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는 벌초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여긴 한 가문의 선산인데 오랜만에 무덤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겸 작업이 시작된 거죠. 정오가 되면 해가 뜨거워지니까 인부들이 서둘러서 벌초에 집중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순간 여기요! 요즘 와서 봐야겠어요! 거기서 나온 건 나체 상태의 백골사체. 분명 누군가 유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 사체는 15살에서 17살 사이의 남성 청소년으로 추정되었죠. 일단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이한 점을 꼽자면 이 시신의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살아생전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을 정도로 대부분의 치아가 썩어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아마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컸거나 추후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시신의 얼굴에서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광대뼈 골절, 또 코 안쪽의 깊숙한 곳에서 출혈의 흔적까지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위치에서 출혈이 발생하려면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사망 원인은 심각한 폭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사체가 나체였다는 점, 그리고 또 비교적 얕게 묻혀 있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은 타살로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요. 경찰은 우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배 전단을 배포했어요. 동시에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 청소년 혹은 장기 결석자를 살펴봤고요.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까지 가능성을 뒀죠. 그 대상에 오른 인원만 무려 3만 8천여 명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활 반응을 이 시기에 확인할 수 없던 4명이 추려져요. 그리고 경찰은 이들의 SNS를 살피게 되는데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죠. 그건 바로 프로필 사진 속 반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사체의 유류품 중에 반지와 귀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활 반응이 없는 4명 후보자 SNS를 가서 봤더니 그중 한 명이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로 17살의 송군. 게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9개월 전인 2018년 9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송군의 SNS 속 다른 사진에서 유류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귀걸이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 점점 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경찰이 즉각 송군의 아버지를 찾아가 DNA 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사체는 송군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그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 자퇴한 채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2018년 9월 갑작스레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들이 수소문했죠. 하지만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불길한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야, 걔 어디 끌려가서 죽은 거 아니야? 물론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추측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했죠. 생전 송군이 극도로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에 따르면 송군이 평소에도 나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 라고 자주 말했었대요. 심지어 이런 사실은 송군이 마지막으로 지냈던 그 쉼터 관계자, 그러니까 어른 역시 알고 있었고요. 송군이 막 선생님한테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선생이라는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송군의 SNS 팔로잉 내역을 꼼꼼하게 살폈죠. 그러자 이 선생과 관련이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 일단 SNS에다가 자신의 직장을 이 선생이라고 등록해놨어요. 3명인데 22살의 남성 김씨, 변씨, 최씨요. 아니, 도대체 이 선생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의 존재는 꽤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위험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이 선생한테 연락이 오면 장기 매매를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 경찰은 이미 이 선생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 3명, 아까 그 용의자로 불리는 3명 중 김 씨와 변 씨가 이미 다른 혐의로 검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명인 최 씨는 군복무 중이었어요. 자, 이 김 씨와 변 씨 두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과 카드를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막 공급해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집단 이름이 통칭 이 선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죠. 이 선생 조직. 김씨, 변씨, 최씨는 그 집단의 주축들이었고요. 이 선생의 수법. 그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서 보호해주겠다며 숙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마약 운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오갈 데 없는 이 가출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선생의 도움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먹을 거면 잘 곳 다 제공해 주니까요. 그래서 송군 역시 이 집단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그는 처음 이 선생 집단에 들어갔을 때 야, 여기 형들이 너무 잘해줘 하고 주변에 만족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 형들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얌마, 우리가 널 아껴주는 만큼 너도 우리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송군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했고 끝내 인간의 선까지 넘게 되죠. 그 친하던 형들이 어느 날 송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둡니다. 성추행을 하며 구타와 협박도 일삼았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범행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도 강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공개된다 이런 걸 협박으로 걸었을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송군은 이 사실을 경찰에 가서 신고해요. 그는 사실 가출 청소년인 건 맞는데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경찰 신고가 중요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그나마 이 선생의 그 본거지에서 탈출을 하고 이후 쉼터로 이동해요. 하지만 그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죠.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성인 남성 몇몇이 이 쉼터 근처를 맴돌면서 송군을 주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애는 행여나 자기가 잡혀갈까, 보복을 당할까 너무 두려웠고요. 그래서 송군이 결국 무리를 피해서 여러 쉼터를 전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연락이 두절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쉼터가 아닌 아는 형 B씨 집에서 지냈다는데요. 그 형의 진술에 따르면 송군이 자취를 감춘 건 2018년 9월 8일입니다. 이날 그는 나 친구 만나서 타투 받고 오려고 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형 B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문자를 여러 통 남겼는데 응답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날 송군은 사실 친구 A양한테 야, 내가 타투이스트 소개해 줄 테니까 오산역까지 올래?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오산에 갔고 A양과 함께 타투이스트를 만나기 위해 향했죠?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어요. 가보니 타투이스트로 위장한 변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변씨는 송군을 붙잡은 채 내산미동에 위치한 공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이 선생의 나머지 일당인 김씨, 최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세 사람이 삽으로 송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송군은 결국 사망했고요. 송군의 시신은요, 일단은 가까운 야산에 그냥 대충 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때 범행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마치 이걸 트로피처럼 주변에다가 나중에 보여주고 자랑까지도 했더라고요. 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 보이죠? 폭행의 그날 이용한 둥기들은 차량으로 운반해서 다 폐기했고요. 증거인멸 끝나고 타고 온 차량까지 그냥 아무데나 유기한 후에 그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바로 다음날 이 타고 왔던 범행 차량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어요. 근데 뭐 딱히 수상한 점은 없었죠. 그래서 그저 가까운 차량 보관소에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송군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차주인 김 씨가 용의자로 떠올랐고 거기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의 감식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증거인 송군의 혈흔이 딱 나왔던 거죠. 이미 검거되어 있던 김 씨와 변 씨 추궁을 했고 그들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김 씨가 송군을 살해하기 전에 직접 내가 삽과 장갑을 다 구매했다라는 정황도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살해 동기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보복심? 경찰이 네가 나를 신고해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일당이 말하기를 송군 걔만 없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보니까 송군은 이 집단에서 벗어나던 지난 2018년 6월 이들이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해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제출했어요. 한편 이 선생 일당은 송군의 저 제보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분노했고 그래서 아예 송군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너무도 짧은 생각이죠. 그렇게 살인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공범 최 씨는 군에 입대까지 했죠. 근데 여기엔 사실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이 송군을 이 선생 일당에게 데려다준 지인 A양이요. 그녀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됐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야, 사실 내가 돈 좀 받고 이 선생 일당한테 송군 데려다줬잖아. 송군 맞고 기절하는 모습까지 내가 보고 나왔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아이 또한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지금껏 이 선생 일당은 자신들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송군처럼 집단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가면서 아주 엄격히 통제해왔대요. 그런 와중에 송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집단을 떠났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범행에 대해 진술까지 해? 완전히 괘씸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안타깝게도 검거가 된 후에도 이들 모두 범행에 대한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와 변 씨는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저질렀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된 거죠. 또 송군을 유인한 A양은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라고 입을 꼭 다물었고요. 2020년 2월에 열린 재판. 검찰은 주범인 김 씨, 변 씨에게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구형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이 중에 최 씨는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죠. 더불어 이 일당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 20년간 부착이라는 명령도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양형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라고 밝혔어요. 또 A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소년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오늘 사건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송군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지난 거의 1년간 그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송군이 스스로 나는 가정에서 버려졌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완전히 방치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원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군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들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케이스였다고 해요. 아이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죠. 송군이 사망한 후에도 피의자 쪽과 적절히 합의해서 가족이 돈을 받았고 결국 감형에 힘을 실어주게 된 건데요. 그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감히 알 수 없죠. 하지만 결국 그걸로 그 범인들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점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송군. 그는 자신의 죽음 전에 분명 수차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쉼터 선생님에게, 그리고 경찰에까지요. 하지만 끝내 그 누구도 소년 한 명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 곳 잃은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 사례들 정말 우리 많이 봐왔죠.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차갑고 아주 잔인해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 집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명 대신에 범죄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의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선생이라는 이름 자체도 영화 그 독전에서 베일에 쌓여있는 보스의 이름을 따온 거고요. 자기들이 무슨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정말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 속 범죄자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천벌을 받아 마땅할 하찮은 빌런일 뿐이라는 사실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가출한 여성분을 도와드립니다. SNS에서 가출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학대와 방치를 피해 집을 떠나 거리로 나오고 있는 차가운 현실인데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구, 무료로 숙식을 해주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찾아준다는 이 사람들을 일명 헬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헬퍼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자립을 돕는 천사 같은 구원자일까요? 2021년 3월 28일, A씨에게 이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가출했던 중학생 딸이 집에 돌아온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딸이 털어놓은 고백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들어보니까 딸 비양이 가출 전 SNS를 통해 헬퍼와 접촉했습니다. 숙식은 물론 생필품에 용돈도 챙겨준다는 사람이었죠. 헬퍼는 자신을 30대 남성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다른 여학생 한 명을 돕는 중이고 나도 어릴 적에 가출 경험이 있어서 고충을 잘 이해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빈 원룸에서 지내라 라는 호의를 베풀면서 몇 달간 비양을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결국 아이는 헬퍼를 믿고 가출을 감행했고요. 이후에 그와 직접 만나보니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무엇보다도 비양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헬퍼는요, 이 비양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원룸에 방문하는 정도였습니다. 비양은 그가 마련해준 이 집에서 경계를 풀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그가 선량한 탈을 벗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비양은 이 머물고 있던 원룸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겁탈을 당하게 되죠.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년자 아이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은 아이가 가까스로 탈출을 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후에도 헬퍼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의 신고로 그가 체포되고 나서야 악마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헬퍼는 청소년 성보호법,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30대가 아닌 40대 남성이에요. 그의 범죄 수법은 꽤 치밀했는데 처음부터 여성들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원룸을 준비해뒀고요. 이 비양 같은 가출 청소년들을 여기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아주 악질이죠. 아이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뭔가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조치인데 범죄의 무게감을 혹여나 법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B양은 한순간에 저지른 가출로 인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로 집 근처조차 혼자 나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이런 잔혹한 현실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에게 헬퍼의 제안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B양은 집으로 안전히 돌아왔지만 가출에 관한 비극적인 사건은 또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15살 한 양이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아이는 원래 충북 증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11월 가족에게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돌연 서울행을 택했죠. 이후에 아이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찾아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매매를 알선하던 20대 남성 박 씨를 만나게 되는데 한양의 헬퍼가 되어준 박 씨 그리고 그 일당은요. 채팅을 이용해서 조건 만남을 알선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덫에 걸린 한 양은 성매매에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받을 수 있던 돈은 평균 10만 원이었다고 해요. 15살 소녀가 결코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죠. 그러던 2015년 3월 26일 박 씨 일당은 평소처럼 조건 만남을 알선하고 있던 중 30대 후반의 남성 김 씨와 접촉하게 됐고요. 그날 저녁 7시 김 씨와 한 양이 봉천동에 있는 한 모텔 앞에서 만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김 씨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고 한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씨 일당이 연락이 잘 되지 않자 모텔 주인의 협조를 얻어서 객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즉각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요. 조건 만남한 건 맞다. 그건 인정을 하지만 내가 방에서 나올 때 한 양은 이미 옷을 다 갈아입었고 핸드폰 쇼핑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이후 조사 결과 아이의 손톱에서 김 씨 DNA가 검출되었고요. 또 그가 홀로 객실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또렷이 증거로 남아있으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는 상습범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온 놈이었는데 자신의 이 성기능이 장애가 있다라는 걸 비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죠. 결국 그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15살 한 양을 죽음으로 몬 것은 김재천만이 아니었죠. 미성년자 포주를 자처한 헬퍼 박 씨 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 여자아이들만 범죄 대상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2년 1월 9일 서울 강서구 주택가 도로 한가운데서 젊은 남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인근 7층 빌딩 분양사무소 직원이었는데 거기서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경찰은 처음에 단순한 낙상사고인 줄 알고 수사를 했죠. 그런데 이 남성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머리가 삭발이 되어 있었고요. 온몸에 구타를 당한 듯 멍이 뒤덮여 있어요. 이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2017년 18살의 나이로 가출을 한 이래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2021년 9월에 가출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분양사무소 SNS 광고를 보고 여기에 직원으로 합류하게 돼요. 그는 이곳에서 전단지 배포와 사무실 잡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머물고 있던 합숙소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 그는 직원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강서구에 위치한 합숙소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강아지용 그 이발 기구로 그의 머리를 삭발했고요. 영하 6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알몸으로 베란다에 밀어넣고 찬물을 뒤집어 쓰게 하는 그런 고문을 행합니다. 그가 빌딩에서 뛰어내리기 며칠 전에도 사실 이미 탈출을 시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테이프로 온몸을 결박당한 상황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합숙소에서 의미심장한 메모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1월 4일 검거. 그리고 그 남성의 이름과 함께 노예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겠죠. 이걸 딱 봐도 그 합숙소에서 이 남자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가 7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탈출을 했던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몇 번의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분양사무소 팀장과 직원들을 특수 중강금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게 팀장으로 알려진 그 박 씨, 아내까지 이 부부가 그동안 가출을 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헬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팀장의 아내는요, SNS 헬퍼 커뮤니티에서 꾸준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탈출을 시도했던 피해자들이 번번이 다시 잡혀올 수 있던 것도 이 헬퍼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도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헬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전국의 가출 청소년들을 추적하고 또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도 헬퍼들을 찾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이유를 찾자면 그 헬퍼 외에 의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통계에 따르면 연간 12만 명의 가출을 하는 청소년 숫자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집계된 곳만 135곳, 각 쉼터가 평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안팎입니다. 그렇다면 곱해보면 1350명, 이거 외에 나머지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출을 한 아이들의 75% 이상이 가정폭력을 피해서 거리로 도망 나온 아이들이에요. 쉼터에 들어가지 못한 가출 청소년들, 당장 잘 곳이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하니 그들이 결국 헬퍼들을 찾아가게 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또 다른 범죄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헬퍼들을 우리가 어떤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붙잡힌다 하더라도 처벌의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현실인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출 아이들을 불법 성매매에 이용할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한 사람의 인생을, 미성년자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이 무거운 죄질에 비해 처벌은 다소 가볍다고 느껴지는 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정부는 이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쉼터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가출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생긴다?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쉼터에 소위 불량한 아이들이 모인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겠죠. 가출 청소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못된 습성을 가진 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어쩌면 이 사회적 구조의 약점이 낳은 부산물이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헬퍼와 그들의 범죄를 쉽게 막을 수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